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하면 광합성 정복이네요. 네.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죠? 안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CO2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많이 축적되는 물질을 쉽죠? 여기가 끊어졌죠? CO2가 공급이 안 되면 RUBP에 CO2가 붙어야지 PGA가 될 수 있는데 하다가 다 RUBP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축적되는 물질은 RUBP입니다.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죠. 자, 다음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문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로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원래는 이 표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삼형육계에 맞춰서 그려드린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 뭐 다 기억하시면 좋고 어렵진 않으니까. 예, 그 다음 광합성 시 방출되는 산소는 이용된 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맞죠? 물의 광분에 의해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루비스코 효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질 친화력이 있다. 당연하죠? C가, 루비스코의 C가 카르복실레이즈죠. 이산화탄소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C. 옥시게네이즈, 산소도 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를 더 좋아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의존성 반응의 결과물로 NADH와 ATP가 생성된다. 광의존성 반응이 뭐죠? 네, 명반응이죠. 라이트 디펜던트. 명반응의 결과물로 P광 기억하셔야 되겠죠. 광합성에서는 P가 있어야 됩니다. NADPH와 ATP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은 끝났습니다. 자, 2번부터는 광합성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이론보다는 뭐죠? 문제, 기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만 가볍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포 골격 문제고요. 세포 골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출 한 13년치를 보면 3문제 이상. 그리고 세포 골격은 여러 가지 테마에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가성비가 높은 영역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기출 빈도는 높기 때문에 세포 골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세포 골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제 말고 다음 문제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분열 중인 동물 세포인데 간을 중심체로 뻗어나온 방추사죠. 중심체고 가의 단량체는 무엇인가? 세포 골격 이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죠. 삼형제라고 얘기하는데 미세 소관, 그다음에 중간 섬유, 미세 섬유,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미세 소관은 마이크로 튜블이죠. 근데 마이크로 튜블은 관이죠. 미세 소관. 그래서 튜브는 관이죠. 근데 영어로 튜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튜블은 작은 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속이 비어 있고 직경이 두껍고 세 가지 중에 가장 튼튼한 세포 골격이죠. 그 미세 소관 마이크로 튜블은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움직임에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움직이는 것. 편모, 선모의 단량체죠. 성분이죠. 그 다음에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운반합니다.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DNA죠. 염색체에 방추사가 붙어서 이동시키죠. 그래서 방추사의 주성분은 주성분은 마이크로 튜블, 미세 소관이고 성분은 튜블린입니다. 미세 소관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성분은 무엇이냐, 단백질이 뭐냐라고 할 때 튜블린이다. 미세 소관의 단백질은 튜블린이다 그러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마이크로 튜블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튜브를 만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튜블린입니다. 자, 답은 튜블린이고, 액틴의 경우는 세포 골격 삼형제 중에 막내죠. 마이크로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가장 가는 관이죠. 성분이 액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꼬여 있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세포막에 관련된 일을 거의 주로 합니다. 그래서 위족을 형성하는, 아메바의 위족을 형성하는 경우, 위족은 아메바의 세포막이 이쪽으로 붙어서 길어지면서 이쪽은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형태죠. 그래서 세포막의 모양을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관여합니다. 다음, 미오신, 마이오신. 액틴과 마이오신은 근육세포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이죠. 근육에서 그건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고, 라미닌이 나왔는데, 라미닌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고, 맞는 튜블린만 골라내면 되니까. 근데, 보시면, 라민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세포 골격 중에 중간이 이제 중간 섬유죠.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인데,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는 성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마이크로 튜블, 미세소관은 튜블린이죠. 튜블을 만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장 가는 액틴 필라멘트는 액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정해져 있지만 미세 섬유는 성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중간 섬유는 네 가지, 그러니까 세포마다 중간 섬유의 그 단량체가 다르죠. 근데 그 성분 네 가지 중간 섬유를 기억하시라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라민이 있죠. 핵이 있으면 핵은 탄탄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막 안쪽에 핵막 하층이라고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층이 핵막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층을 이루기 때문에 라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LAMIN인데 뉴클리어 라민이라고 하고, LAM은 레이어, 층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층을 만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라민이라고 하고, 라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뉴로필라멘트, 신경세포, 뉴런에 존재하는 뉴로필라멘트나, 나머지는 다음에 비멘틴이나 나오는데, 그때 보시면 되고, 라미닌은 세포 내부가 아니고 세포 외부에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은 ECM,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데, 세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세포 외부에 기저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이설 라미나인데, 여기서 라미닌이라는 이름을 딴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거라서 라미닌을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라민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출제한 것 같습니다. 케라틴은 상피 조직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죠. 그래서 세포 골격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미세소관은 성분이 튜블린이다. 마이크로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는 성분이 이름에 나와 있죠. 액틴 필라멘트. 미세 섬유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섬유,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는 세포마다 종류가 다른데 성분은 케라틴, 비멘틴, 유로필라멘트, 라민. 네. 이건 아까 핵막 하층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었고, 뉴로필라멘트는 뉴런에는 축삭 돌기가 있죠. 긴 돌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세포막은 굉장히 부드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내부를 지지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뉴로필라멘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루게릭병이 발생하죠. 이게 뉴런이 신호를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근 위축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비멘틴은 뭐 자세히 아실 건 없고 결합 조직 등에 많이 존재하고 양이 워낙 많으니까 기억하시고, 케라틴은 상피 조직에 존재하고, 케라틴 때문에 손톱, 발톱 같은 강도가 있는 조직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순환계, 동맥, 정맥, 모세혈관 비교 문제가 나왔고요. 인체 생리학 부분인데, 인체 생리학은 사실 완벽하게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핵심을 정복하고 방어하고 약간 방어 영역을 넓히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의 좌심실이 가장 힘이 좋은
그쵸? 근육이 가장 강하고 자심실에서 피를 뿜어주면 대동맥으로 이제 피가 나가게 되는데 대동맥에서 이제 소동맥까지 가겠죠? 동맥, 그 다음에 각각 조직세포들과 접하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오죠. 근데 총 단면적을 보시면 모세혈관이 동맥, 정맥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그냥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늘죠. 그렇지만 모세혈관 수가 10의 9승계인가? 하여튼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총 단면적을 다 더하면 모세혈관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혈압은 단순합니다. 좌심실,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혈압이 높고 계속 떨어집니다. 혈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맥은 사실 끝에 가면 거의 혈압이 제로고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는 혈류 속도를 맞추라고 나오죠. 근데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모세혈관이 혈류 속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강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평지에 다다른 것처럼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다음, 동맥과 정맥의 혈류 속도, 직선 속도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동맥의 경우는 단면적이 작은데 압력이 높기 때문에 빨리 이동합니다. 정맥은 그것보다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게 되죠. 이걸 이해하시면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런 강철로 된 관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굵은 관이었는데 이쪽은 노즐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 내부에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작은 쇠구슬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작은 쇠구슬이 여기 꽉 차 있는데 이 지점에 만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만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쪽에서 만개가 이동하는 동안 앞에서도 작은 쇠구슬이 만개가 이동해야 되죠. 물 분자도 똑같습니다. 물 분자도 응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고 쇠구슬처럼 조금 쇠구슬은 안 변하고 물 분자는 약간 변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넓으면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죠. 같은 시간에. 그렇지만 좁은 부분은 이만큼을 이동해야 됩니다. 만 개 쇠구슬이 동시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관이 가늘면은 직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은 동맥에서 가장 높다. 혈압은 단순하죠.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이 가장 높습니다.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 혈액이 혈관에 부딪히면서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갈수록 압력은 떨어집니다. 혈류의 속도는 정맥에서 가장 느리다. 속도는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립니다. 왜냐하면 총 단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압력은 중간이지만 총 단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확 느려집니다.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에서 가장 크다. 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 공부하시는 순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총 단면적 생각하시고 모세혈관이 가장 크다. 압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티록신,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 병하고 이뮤노글로불린 G가 살짝 나왔거든요. 항체죠. G타입의 항체. 티록신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생리학에서 그 문제인가? 나왔고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인체생리학은 범위가 되게 넓은데 좀 나오는 문제가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것 테마들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가볍게 공부하셔서 커버를 하셔야 되죠. 자, 이것보다 내분비계죠. 호르몬을 관장하는 내분비계인데 내분비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시상하부죠. 뇌에 있는 시상하부고 시상하부에서 대부분의 호르몬의 분비를 관장을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뇌 수체에 신호를 내리면
뇌하 수체가 다시 갑상샘에다가 신호를 내리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죠. 티록신, 네. 그다음에 티록신은 갑상샘의 이름이 사일로이드입니다. 사일로이드를 외우시고 티록신은 사이얼락신이에요. T락신이에요. 사일로이드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이름이 티록신입니다. 아, 여기 써놨네요. 네. 갑상샘 사일로이드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이름이 사이얼락신, 그리고 우리말로 티록신이라고 합니다. 가슴샘 사이머스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면역에서 B셀과 T셀이 나오죠. 근데 가슴샘 사이머스에서 성숙한 세포는 T셀이라고 하는데 사이머스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시고 사일로이드 기억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티록신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사일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사일로이드 갑상샘을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얘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T가 TSH의 약어입니다. TSH 릴리싱 호르몬입니다. TSH 분비 호르몬. 이름이 거꾸로 붙어 있죠. 어쨌든 시상하부에서 TSH 분비 호르몬을 보내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에 세포들의 TRH 수용체가 있습니다. 결합하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서 사일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얘가 갑상샘에 TSH 수용체에 결합하고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사이얼락신, 티록신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충분히 분비됐으면 음성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 전부 음성 피드백을 하게 되면 TRH도 분비가 안 되고 TSH 분비가 안 되면 티록신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티록신에 관련해서는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그레이브스병은 수용체 작동제로 작용하는 항 TSH 호르몬 항체를 생성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며 A는 갑상샘 항진증을 갖고 있다. 지문 자체가 좀 어렵죠.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의 세포나 조직에 대해서 항체가 결합하는 거죠.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건데, 그레이스병이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고, 항 TSA 수용체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항체는 항 땡땡땡 항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항과 항체 사이에 이 물질은, 항체는 어디 가서 결합하죠. 결합하는 물질인데 항체에 타겟이 되는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TSA 수용체에 결합한 항체입니다. TSH 수용체는 갑상샘에 여기 있겠죠.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항 토끼의 헤모글로빈 항체, 그러면 토끼의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항체입니다. 여기는 항체가 결합하는 타겟을 표시하고 엔타이 땡땡땡 엔티바디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레이브스병은 이 항체가 나와서 여기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TSH가 결합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계속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수용체 작동제라고 말하는데, 수용체를 결합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수용체 작동제 또는 리셉터, 수용체 애거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TSA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죠. 그래서 이 A라는 엄마죠. 엄마는 갑상샘 항진증을 갖고 있습니다. 항진증은 계속 그 조직이 액티베이션 돼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샘이 TSH가 분비가 안 돼도 갑상샘이 계속 액티베이션 돼 있어서 티록신을 계속 분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은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여기 와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분비할 필요 없어라고 멈추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티록신이 많아져서 억제를 해도 TRH, TSH는 분비가 안 되겠죠. 억제하니까. 그렇지만 항체가 와서 계속 붙어서 티록신을 계속 분비합니다. 그래서 갑상샘이 항진 상태로 있고 갑상샘 종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출산한 B는 이제 I죠. 태어난 직후 항 TSH 수용체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난 후 B에서 더 이상 이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 I가 엄마의 항체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항체가 더 발견되지 않았다. 자신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어들이 어려워서 용어들 설명을 넣어놨고요. 티록신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지문 보시면 A에서 엄마에게서 갑상샘 호르몬의 양이 증가해도 갑상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된다. 네, 지속적으로 분비되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상인은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을 말하는 거죠. 티록신 분비 양이 증가하면 더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서 시상하부와 네가스테 전엽을 음성 피드백을 해서 막습니다. 근데 이 환자도 막지만 뒤쪽에서 소용이 없죠, 막아도. 여기서 막아서 TRH, TSH가 분비가 안 돼도 여기서 어차피 계속 액티베이션 하기 때문에 항진증이 유지가 되고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A에서 갑상샘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여 TSH 분비를 촉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문이죠. 그레이브스병 환자든 정상인이든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해서 음성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TSH 분비가 감소합니다. 정상이든 그레이브스병 환자이든. 다음 B, I죠. 엄마가 낳은 A란 엄마가 낳은 아이죠. 항 TSA 수용체 항체의 유형은 IgG다. 얘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면역학하고 내분비학을 같이 융합한 문제라서 좀 어려웠는데 면역은 뒤쪽에서 다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일단 항체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항체는 5가지 클래스, 급이 존재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MD 클래스하고 AG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Ig라는 용어를 썼는데 항체는 영어로 엔티바디인데 얘는 이뮤노글로불린입니다. 이뮤노가 면역이죠. 글로불린은 지구 같은, 공 같은 단백질이라는 얘기인데 항체를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티바디와 이뮤노글로불린은 같은 말이고 거기 뒤에 클래스 5가지 중에 MD, AG를 붙여서 각각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GM, AGD, AGA, AGG, AGE죠. 근데 이제 MD는 초기에 면역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면역세포가 항원에 노출이 되면 클래스 스위칭이 일어나서 MD 클래스가 분비가 안 되고 AGE 클래스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가장 중요한 방어를 담당하는 항체는 IgM, N급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위칭이 일어난 다음에 방어를 담당하는 항체는 IgG입니다. 이게 면역세포와 병원체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 핵심적인 항체죠. 병원체를 제거하는 주 항체가 IgG급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태아한테 자신의 5가지 클래스 중에 태아는 항체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신생아도 6개월인가 1년까지 항체를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만들어준 항체를 혈액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공급을 합니다. 태반은 태아와 엄마의 물질 교환 장소죠. 그래서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5가지 클래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는 G급이죠.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됐을 때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G급이기 때문에 이 G급 IgG를 태아한테 공급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항체를 받아서 방어를 합니다.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항체로 자기 몸을 방어하는 게 자동 면역이고 남이 만든 항체로, 다른 개체가 만든 항체로
방어하는 게 수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클래스는 IgG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자, 태어난 직후 항체를 가지고 있었죠. 태아와 신생아는 항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 항체는 엄마한테서 받은 겁니다. 결국 IgG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만들지 않은 항체란 얘기죠. 그래서 항체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면역학에서 자세히 공부하시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기출문제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어서 넣어놨고요. 15년 24번 문제네요. 자, 티록신은 체온이 떨어졌을 때 갑상샘에서 분비돼서 각 조직에 들어가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체온이 떨어지면 TRH의 분비가 증가한다. 당연하죠. TRH는 TSH 릴리징 호르몬, TSH 분비 호르몬이고 TSH는 사일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RH가 분비되고 다시 TSH가 분비되고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되면 티록신이 나오죠. 어찌됐든 뭐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체온이 떨어지면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하고 TSH, 티록신을 거쳐서 저기 심장, 신장, 간, 근육 같은 조직에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온을 높입니다. 니은 티록신의 과다 분비는 TSH 분비를 촉진한다. 틀린 질문이죠. 네.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일로 가서 음성 피드백을 하죠.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에 음성 피드백을 하면 TRH의 분비도 줄고 TSH 분비도 줍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TSH 분비가 증가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해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TSH 분비가 활발하면 갑상선이 자극을 받고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고 물질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갑상선 비대증이 생긴다.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정상인의 경우는 티록신이 앞쪽에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에 가서 음성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티록신이 분비가 줄고 그래서 갑상선 비대증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체 문제가 있어서 지문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자, 5가지 지문 중에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관련되는 게 이거라서. IgG는 O합체를 형성하며 태반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 MDAGE.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MD는 DM, 다이렉트 메일을 DM이라고 하죠. DM으로 암기하시든가, 아니면, MD는 뭔가 구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를 MD라고도 하죠. 그래서 클래스 스위칭 전에 초기 단계에는 MD 클래스가 분비된다. 그 다음에 항원에 면역세포가 노출된 다음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AG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초기에는 M이 중요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위칭 이후에 본격적인 전투에서는 G가 방어를 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IgG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태아에게 IgG급 항체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IgO 합체를 형성하는 건 IgM급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IgM급은 항체 5개를 붙여서 세포 외로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에 그 세포를 결합시킬 때는 단량체, 모노머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보시고요. 다음에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감수 분열이죠. 그러니까 생물을 보시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냥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신 세포호, 광합성 이런 부분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시죠. 세포 소기관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출이 많지는 않지만 세포 소기관을 모르시면 뒤쪽을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기출이 많이 되지 않아도 세포 소기관까지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체 생리학 같은 경우는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학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는 유전학 문제는 한 1, 2분 풀어보고 안 풀리면은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놓고 다른 과목들 푼 다음에 나중에 푸셔야 되고, 근데 감수 분열이나 DNA 복제, 그 다음에 DNA 발현 부분은 아까 세포호흡이나 광합성보다 약간 더 깊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하셔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1번 감수 분열 1에서 교차가 일어난다. 네. 자, 감수 분열은 분열이 두 번 일어나죠. 감수 분열 1, 감수 분열 2라고 말하기도 하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포의 주기 중에서 간기, 휴지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시기죠. 시기는 세 개로 나누는데 G0 시기, G1 시기하고 S 시기하고 G2 시기가 있죠. 세포 분열이 방금 끝나면 딸세포 2개, 체세포 분열에서는 딸세포 2개가 생성이 되는데 얘는 아직 부피도 작고 어리고 그래서 생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장해서 성인세포 정도까지 가는 시기가 G1 시기죠.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노는 시기야. 그래서 갭1이라고 붙였죠. 그 다음에 얘가 세포 분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S 시기에 DNA를 복제를 합니다. 물론 히스톤 단백질도 같이 2배로 만들어야 되겠죠. 신세시스죠. 합성 시기. 그 다음에 G2 시기는 나머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한 추가 준비를 하는 시기가 G2 시기고, 그러면 M 시기에 마이토시스죠.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복제하는 시기는 휴지기죠. 휴지기에 미리 다 복제를 해놓고 히스톤 단백질도 2배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응축은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세포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물질인 DNA를 잘 포장을 해서 멀리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라도 있으면 DNA가 손상되거나 하면 세포는 생존을 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체크 포인트에서 준비가 다 됐는지 정교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진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휴지기에 S기에 이미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2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자 그러면 전기에 응축을 거의 100% 합니다. 응축된 형태는 체세포 분열은 다르지만 감수 분열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죠. 예. 그래서 DNA를 S기에 2배로 만들어 놨죠. 걔를 응축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염색 분체죠. 또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도 합니다. 얘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죠. 다음 얘도 염색 분체 2개로 형성이 돼 있죠. 2개는 상동 염색체인데 와서 붙게 되죠. 이게 이가 염색체고 감수 분열의 핵심 그림입니다. 네, 세포 분열 공부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 염색 분체하고 상동 염색체 개념 까먹으세요, 자꾸. 그래서 그걸 명확히 잘 샤프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상동 염색체는 이제 이게 사람의 핵형이죠. 염색체가 46개 있고, 그러면 23쌍이죠. 자, 7번 상동 염색체들을 보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입니다. 물론 XY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역할이 다르지만 세포 분열할 때는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그래서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하죠. 두 개는 상동 염색체 관계죠. 그거하고 염색 분체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원 1기에 전기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교차가 일어날 수가 있죠. 교차는 키아즈마라는 접점에서 이 상동 염색체의 서로 다른 염색체죠. 일부가 이렇게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바뀌게 돼서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교차고, 여기 접합 부분을 키아즈마라고 합니다. 키아즈마는 암기하셔야 되고, 얘는 CHI로 시작됩니다. CHIASMA인데 CHI는 카이죠. 카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의 카이는 영어의 X에 해당하죠. 그래서 약간 위아래로 긴 X인데 카이 모양이 형성된다고 해서 키아즈마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전기에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차는 언제 일어나는가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응축이 되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면 바로 교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수 분열 1의 전기에 교차가 일어납니다. 전기 1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2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된다. 감수 분열은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딸 세포를 생성하죠. 그리고 유전 정보는 EN에서 N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감수 분열에서 핵심은 이 이가 염색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면 얘는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두 개는. 얘도 염색 분체, 서로 유전 정보가 같죠. 얘와 얘는 상동 염색체 관계죠.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에서는 첫 번째 모세포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고, 바로 이어서 휴지기 없이 이 딸 세포들이 다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죠. 처음에 어디가 갈라질까요? 여기가 갈라지진 않겠죠. 당연히 가운데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된다. 그다음 제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된다. 쉬운 사실이지만 나중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그림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먼저 잘리고 그다음 잘린다. 그래서 감수 분열 2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되죠. 네, 염색 분체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하거든요. 크로마티드라는 말도 쓰고 시스터 크로마티드라는 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자매 염색 분체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감수 분열 전체 과정을 통해 DNA 복제가 2번 일어난다. 2번 일어나는 거는 분열이죠. 예. 모세포 하나가 4개 딸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이 2번 일어나죠. DNA 복제는 한 번만 일어납니다. 언제? 휴지기에 S기에. 신세시스죠. 합성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가교배 상반 연관이고, 유전학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분 내에 또는 1분 30초 내에 바로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유전자형인 대립 유전자 A와 T는 같은 염색체, B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 자가교배했다. 그럼 유전자형이 A, B, B, D, D일 확률은, 이 문제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여기 퍼넷 테이블을 빠르게 그리셔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1분 이내 또는 1분 30초 이내. AD는 무조건 같이 있고, 라지 A, 스몰 D는 같이 있고, B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 라지 B, 스몰 B, 스몰 A, 라지 D 이렇게 그리고 자가교배이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 꽃가루와 난세포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똑같죠.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손 중에서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을 갖는 자손을 찾아내라. 그러면 이걸 다 쓰실 필요는 없죠. 이 조합이 나오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얘는 얘하고 매칭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죠. 얘는 얘하고 매칭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16가지 유전형을 가진 자손 중에 4가지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뭐 깊이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빠르게 푸실 수 있죠. 자, 라지 A, 스몰 D가 같이 있다고 했죠? 네. 라지 A, 스몰 D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염색체에 상동 염색체가 있겠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근데 이 식물은 라지 A, 스몰 A 하나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죠. 그럼 라지 A가 여기 있으면 스몰 A는 상동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스몰 D가 여기 있으면 라지 D는 상동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다음 라지 B는 라지 B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건 이 염색체에 상동 염색체에 있다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상동 염색체 쌍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라지 B가 있고 얘는 B라는 대립 유전자를 라지 B 하나, 스몰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와 상동 염색체 관계인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어렵나요? 쉽죠? 네,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자, 생식세포는 이게 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겠죠. 상동 염색체끼리. 그 다음에 염색 분체들이 형성이 되고, 처음에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고, 2분열에서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돼서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쌍과 이 쌍 중에 이 생식세포는 이 쌍 중에 이걸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도 어느 걸 받을지 모르는데 라지 B를 받았죠. 얘는 얘와 얘를 받았죠. 그럼 얘는 얘와 얘를 받았고, 얘는 얘와 얘를 받았고.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진 않는데 이해를 위해서 좀 그림을 다르게 그렸고요. 자, 어버이 세대, 페런츠 세대에서 자, 여기서 모세포에서 감수분열을 통해서 이런 4가지 종류의 생식세포들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다른 개체도 똑같이 만들어내죠. 자가교배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생식세포 종류는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퍼네 테이블이 이거고 이 부분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자가교배의 경우는 특성이 이쪽하고 이쪽이 같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찾으라는 건데 이 선대칭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각각 다르고 얘는 같은 위치에 얘하고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한번 대칭선이 있다는 것만 체킹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상 이 문제는 좀 설명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